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지원 선생의 일야구 도학이라는 한문 수필입니다. 수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영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선생님이 본문에 맞추어서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 답을 항상 달아 놓고 그 답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독해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 독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부분들 있지?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 답 부분을 사실은 빈칸으로 두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답을 해볼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본문의 어떤 이해되는 흐름, 그 맥락, 그 과정을 선생님이 질문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내가 정말 스스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독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바람은 웬만하면 영상을 보지 말고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이렇게 가리든지 해서 답을 한번 스스로 달아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달았던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영상을 들어본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방식을 좀 익혀라 라는 그런 전제를 선생님이 미리 좀 달았습니다. 자, 작품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일야, 하룻밤이라는 뜻이고요. 일야, 하룻밤에 아홉 구자네, 9번이란 뜻이네. 도화, 강하자야, 여러분. 도는 건널 도자야. 그래서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것을 기록했다. 자, 요거는 기록하다라는 의미이고, 요 기는 한문, 수필,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기에는 보통 어떤 사실적인 경험이 들어가고 요 경험에 교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라는 어떤 한문 수필의 갈래 중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다 라고 제목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하룻밤 사이에 강을 9번이나 건넜대. 뭐 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로 왔다 갔다 9번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이 강이 굉장히 큰 중국의 강이야, 여러분. 굉장히 큰 중국의 강이어서 강의 지류들이 이렇게 9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A라는 목적지에서 B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9개의 강 지류들을 건너갔어야 되는 거죠, 한밤중에. 그런 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전수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무슨 잠수함을 타고 간 것도 아닐 거고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땅에서 말을 타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끈 그대로 말을 타고 그렇게 이렇게 건너갔단 얘기지. 말과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건너갔었으니까 밤에 한밤중에 그리고 굉장히 깜깜하잖아. 옛날에 무슨 가로등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굉장히 무섭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자, 이걸 어떻게 이 경험을 어떻게 이 작가가 풀어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죠?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강물은 일야구 도하기 강으로부터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다. 한번 보자.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나와서 바위에 부딪히며 사납게 흘러간다. 여러분 사납게 흘러간대. 니은다. 현재형인 거 알고 있죠? 현재형이고요. 자, 효가 뭡니까? 현장감, 생동감. 효과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사나워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결, 구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이라는 건 막 이렇게 바위에 부딪혀서 세차게 이렇게 휘감아 돌아가는 그런 물줄기를 말하잖아. 그런 물줄기는 내달리고 부딪히고 뒤엎어지며 울부짖고 우르렁대고 소리를 질러. 자, 열거 나왔다. 나와 있고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때? 대단히 막 뭔가 이렇게 아주 세차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 나열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 언제나 만리장성마저 꺾어 무너뜨릴 기세가 있다. 무엇이? 만리장성마저 꺾어 무너뜨릴 기세가 있는 주체는 뭐야?
강물이죠, 강물. 강물이 막 그 강물의 정확하게는 강물의 소리가 아주 그 큰 만리장성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자, 여기 사용된 표현법들. 지규 쓰였대. 지규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듯하다. 여기 뭐뭐 듯하다. 연결어를 사용해서 비유하고 있는 지규 보이는 거죠. 의인법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성이 났다, 구슬피 원망하는 듯하다, 울부짖다 이런 것들 다 뭐야? 사람처럼 표현한 거네. 의인법도 나타났다. 과장법 어디 있어요? 과장법 만리장성마저 꺾어 무너뜨릴 기세가 있다. 강물이 어떻게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겠어? 그러니 이것도 과장이 된 거구나. 그리고 모두 우리 확인한 거 여기 안 적었다. 열거법도 쓰였다. 됐죠? 아주 다양한 표현법들을 통해서 본인이 듣고 있는 강물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구나. 됐지? 1만 대의 전차와 1만 마리의 기병, 1만 대의 대포와 1만 개의 북으로도 그 무너질 듯 압도하는 소리를 비유하기 충분치 않을 정도다. 네. 자, 1만이란 숫자가 또 4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나온 걸까? 강물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사납고 웅장한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의 그 막 엄청난 그 소리를 내는 전차, 기병, 대포, 북 이런 것들을 1만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그런데 이 소리를 다 합쳐도 이 강물 소리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물 소리가 아주 크고 웅장했어 라는 걸 부각하고 있는 거죠. 됐죠? 모래 위는 큰 바위가 우뚝 서 있고 강가 뚝에는 버드나무가 어두컴컴하고 흐릿하게 이렇게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마치 물 밑에 있던 물귀신들이 앞다투어 튀어나와서 사람을 놀라게 할 것처럼 그렇게 좀 위험하고 긴장된 느낌, 그 분위기를 묘사해줬어. 양옆에서는 교룡과 이무기가 확 붙들어 낚아채려는 듯해 아주 그런 위태로운 느낌. 어떤 이는 이곳이 옛 싸움터인지라 황하가 이렇듯이 온다고 말하기도 했어. 이곳은 어디를 가리켜? 아, 황하구나. 이 강물은 그러니까 황하의 강물이구나. 황하는 중국의 정말 누런 물줄기가 막 큰 그런 강, 그게 황하란 말이지. 황하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여기가 전쟁터였어. 그래서 황하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거지.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 사람의 작가의 생각이야. 사람들은 황하의 소리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뭐라고 말해? 아, 여기가 전쟁터였어. 그래서 이게 싸움터였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원혼들이 막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황하의 물줄기 소리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돼.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조금 더 정리하자면 어떤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듣는가?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작가가 자기 생각을 미리 말해놓고 있습니다. 작가의 주장이 뭐다?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어떻게 듣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는가. 이게 중요해. 자, 요게 포인트야, 포인트. 자, 별표 5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여러분, 이 외물의 바깥 사물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청각이나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데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현혹시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역할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감각에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작품의 교훈이고 주제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해? 마음이 되게 중요해. 요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경험을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잡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가봅시다.
자, 황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자기 집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 황하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았나 봐. 자, 봅시다. 자기 집이 어땠냐면 산속에 집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문 앞에 큰 시내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여름이 되면 장마비, 소낙비가 막 크게 지나가요. 그러면 물이 불죠. 물이 불어가지고 시냇물이 사납게 불어서 항상 수레와 말이 내달리는 소리가 나고 대포와 북소리가 막 들려와. 그래서 귀가 멍멍할 지경이 되었었어요. 과거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과거 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네. 자, 어땠다고? 자기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시냇물이 흘러 여름에 소낙비가 내리고 나면 어때?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사납게 흐르는데 그래서 내 귀에 수레와 말이 막 내달리는 소리가 나고 대포랑 북소리가 들려왔다고. 막 전쟁터 소리처럼 막 이렇게 막 큰 소리가 사납게 웅웅거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 표현법 뭐 쓰였어요, 여러분? 수레와 말이 내달리는 소리 이퀄 뭔 거야? 강물 흘러가는 소리. 대포와 북소리 이퀄 뭐야?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야. 그러니까 A 이퀄 B라는 비유를 하고 있네. 수레와 말소리가 직접 들렸나요? 대포와 북소리가 실제 들린 건가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보조관념이에요.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연결어 없이 직접 이렇게 강물 소리 이퀄 수레와 말의 소리 이렇게 빗대고 있는 거죠. 우린 이런 표현법을 뭐라 그런다? 비유법 중에서도 운유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강물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는 거야.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두어 비슷한 것과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이를 듣고는 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지. 내가 일찍이 문을 닫아 이제 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누워서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과 비슷할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강물 소리를 한번 들어봤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깊은 소나무에서 나는 퉁소 소리는 맑은 마음이었을 때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 마음이 맑을 때는 깊은 소나무에서 나는 퉁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 이퀄 뭐야? 이 소리 이퀄 강물 소리였다고. 강물 소리가 삐리리 이런 피리 소리처럼 들렸는데 이 소리는 어떨 때? 내 마음이 맑았을 때 그랬다는 거야. 됐지? 두 번째,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원간염이 뭐야? 이것도 강물 소리야. 그런데 이 강물 소리가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는 어떨 때? 내가 성난 마음으로 들었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는 그 소리가, 강물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 또 개구리 떼가 앞다투어오는 소리, 깨굴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 그거 뭐? 이것도 강물 소리야. 개구리가 실제로 온 거 아니야. 강물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야. 1만 개의 축이 막 울리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때는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었을 때야. 천둥이 날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거 다 뭐야? 이거 다 강물 소리야, 여러분. 원간염이 다 강물 소리. 천둥이 날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우르릉 쾅쾅. 이때는 내가 놀란 마음으로 들었을 때야. 찬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리는 소리처럼 들렸을 때는 운치 있는 마음으로 들은 때문이었어. 검은 고의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어우러지는 소리는 슬픈 마음으로, 문풍지가 바람에 우는 소리처럼 들렸을 때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야. 여러분, 여기 표현법 엄청 많이 쓰였다. 뭐? 열거 쓰였죠. 그리고 대구도 쓰였네. 문장구조 비슷한 거 보이십니까? 뭐뭐 하는 소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은 거. 뭐뭐 하는 소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은 거. 뭐뭐 하는 소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은 거. 이거 다 뭐야?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나열이 되고 있죠. 대구법도 보입니다. 열거, 대구, 그리고 뭐뭐 마음으로 들은 것. 뭐뭐 마음으로 들은, 뭐뭐 마음으로 들은 반복법도 쓰였고요. 이거 다 은유다. 원간염은 모두 뭐였다? 강물 소리였다. 강물 소리였는데 이걸 아주 다양한 보조관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A 부분에서는 주의하고 가야 되는 게
보조관념들이에요. 첫 번째, 보조관념들 주의합시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 강물 바깥에, 이 화자의 집, 글쓴이의 집 바깥에서는 항상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선택지가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자, 어느 날 화자가, 글쓴이가 집 안에 누워있다가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었다. 맞아, 틀려? 틀려.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천둥이 날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소리, 개구리가 우는 소리, 언덕이 무너지는 소리, 이거 다 뭐야? 강물 소리의 보조관념이야. 알았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관념의 속성, 이건 실제가 아니야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건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예를 들어 퉁소 소리가 들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언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개구리가 앞다투어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요거를 빈칸으로 주로 줄 수 있어. 특히 내신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을 땐 이런 소리가 났었는지를 매칭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소리와 마음 매칭하기.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어찌됐든 이 A를 모두 다 정리하면 요 문장이 되는 거야. 결론. 듣는 소리가 모두 다 발음을 얻지 못한 이유. 발음을 얻지 못한 이유라는 건 무슨 말이야? 본질을 꿰뚫지 못한 이유. 자, 봐요. 본질이라는 건 변해 안 변해? 본질은 변하지 않죠.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겉은 어때? 겉은 계속해서 변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겉에 막 이렇게 현혹이 되다 보면 본질을 놓쳐. 그걸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한 거야? 발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됐죠? 자, 본질은 뭐야? 그냥 강물 소리라고. 본질은 강물 소리야.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어떻게 들었어? 어떨 때는 퉁소 소리로 듣고 어떨 때는 개구리 소리로 듣고 그랬다 그거지. 그러면 발음을 얻지 못한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 이유는 뭐냐? 마음속에 생각을 펼쳐놓고 귀가 소리를 만들기 때문일 뿐이다.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을 때는 내가 마음이 맑으니까 강물 소리도 어디서 저렇게 청아한 페리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귀를 마음에 맞춰서 귀가 만들어졌었다. 소리가 만들어졌었다. 라는 거야. 강물 소리는 변함이 있어 없어? 강물의 소리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그걸 내 마음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소리로 들어왔었다. 라는 얘기죠. 됐죠? 자, 정리해 봅시다. A에 등장하는 소리는 사실 어떤 소리다? 시냇물 소리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들린 이유는 뭐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과 내 마음의 상태가 서로 교감을 해.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에 맞추어서 똑같은 소리를 다른 소리로 착각했었다라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이제 나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경험은 뭐야? 중국에 있는 황하를 건너가는 거야. 한밤중에 한 줄기 강물을 9번 건넜다. 황하는 장성 밖에서 나와 장성을 뚫고서, 장성이라는 건 수도죠. 수도를 나와 수도를 뚫고서 유하, 조하, 황하, 진천 등 여러 물줄기를 한데 모아 미룬성 아래를 지내면서 황하가 뭐야? 백하가 된대요. 나는 어제 배를 타고서 백하를 건넜는데 이곳의 하류다. 이곳에 뭐야? 황하의 하류가 바로 백하야 라고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줬습니다. 말하기 방식이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다. 어떻게 알아? 여기를 보고 알 수 있죠. 나는 한밤중에 한 줄기 강물을 9번 건넜다. 됐지? 그리고 이게 바로 뭐야? 제목이죠. 일야 하룻밤에 9번 도하 강을 건넜다 라는 작품 제목과 관련된 문장 여기 있습니다. 됐지?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 불볕 속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강물이 앞에 나오는데 붉은 파도가 산처럼 일어서며 그 끝간데가 보이지 않았다. 아주 큰 강을 요동 땅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갑자기 만났었다라는 얘기를 하네. 자, 지교 쓰였고요. 이는 대개 천리밖에 폭우가 내린 때문이었다.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기에 혼자 생각에 사람들이 고개를 우러러 하늘에 묵묵히 기도를 드리는가 싶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중국을 가고 있었어. 중국에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여름이었고 막 햇빛이 찡찡 내리쬐는 더운 날에 갑자기 큰 강물이 내 앞을 탁 가로막은 거야. 막 파도가 막 산처럼 일어나는 큰 강이었던 거지. 근데 이렇게 이 파도가 크게 강이 일어날 때는 보통 어떠냐면 저기 먼 곳에서 큰 비가 내렸던 거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여기서는 아주 지류들이 막 모여서 흘러내려오니까 하류에 오면은 큰 강물이 되고 그게 막 흘러넘치면서 파도가 일어났었다. 그런 얘기지.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야. 건너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켜본 거야, 작가가.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이 강을 건너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나중에 알았지만 물을 건너는 사람이 물이 세차게 거슬러 올라가며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자기 몸조차 마치 물살에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은 강물을 따라 쓸려 내릴 것만 같아 어찌 빙글 이렇게 돌면서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건 기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또한 어느 겨울에 경각에 달린 목숨. 한자성어 뭐야? 명제, 경각. 목숨이 순식간에 끊어질 지경.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묵묵히 빌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기도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지. 그렇게 막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한 착각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자, 정리해 봅시다. 중국에서 큰 강물을 만났단 말이야.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는데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는 뭐였어? 물을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물을 안 보려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비읍에 빌겠는가? 요건 뭐야? 의문형 종결이고 이거는 경각에 달린 목숨을 묵묵히 네가 없지 라는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질문 형태죠. 그래서 설이고 의문형 종결이고 이런 소리는 여러분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정리. 큰 강물을 건널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고개를 위로 올린다. 왜? 눈으로 보고 있으면 강물에 빠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고개를 우러러본다 라는 얘기까지가 나온 거죠. 됐죠? 위태롭기가 이와 같은데도 너무너무 위험한데도 강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요동평화가 평평하고 너무 평평하고 너무 맑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광활하다라는 건 넓다라는 뜻이잖아. 넓기 때문에 물줄기가 성내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평하고 경사가 없어. 완만하니까 물줄기가 이게 소리를 내려면 이렇게 막 경사가 급해가지고 막 이게 막 세차게 내려와야 되잖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황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황하가 울지 않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자,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제시가 돼. 요동평화가 평평하고 광활해서 소리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부터는 반론을 제기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황하가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넌 시간이 한밤중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지. 됐지? 낮에는 눈이 물을 볼 수 있어. 눈이 온통, 감각기관. 위험한 그 물만 바라봐. 그러니 부들부들 떨려.
그래서 눈이 있음을 근심해서 어떻게? 눈을 딴 데로 돌려야 돼. 이렇게 하늘로.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어찌 물소리가 들리겠는가? 서리. 물소리가 들릴 리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내가 현재 한밤중에 강물을 건너매 눈에 위태로움이 보이지 않아. 시각은 딱 감각기관인 시각은 이제 무용지물 한밤중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위태로움이 온통 듣는 대로만 쏠려서 귀로만 쏠려. 귀가 바야흐로 덜덜덜덜 떨려 그 걱정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이상하게 위협적인 큰 강물이 소리가 안 나? 사람들은 이유를 요동평야가 평평하고 광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자, 인과적인 연결을 항상 따지면서 독해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그 스님 사람들 의견에 반대했어. 작가는 어떤 생각을 했어? 낮에는 우리가 보는 것에 현혹이 돼요. 감각에 현혹이 되는 거죠. 유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고요하다고 말한 큰 강물의 소리는 언제가 되어서 비로소 들린다? 한밤중이면 들린다. 이유는 역시 인과적으로 연결하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귀에 내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소리가 막 엄청나게 들리게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끊어야 돼. 여기까지가 구체적 경험에 대해서 풀어준 내용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비로소 도를 알았다. 우리 문학에서 알았다는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 자, 지금부터 뭐 할 거야?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삶의 교훈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사람은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고 눈과 귀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더욱 병통이 되는 것임을. 자, 여기 문장을 연결합시다. 이 문장을 연결해서 봤을 때 여러분 더더욱 병통이 되는 것임을 하고 끝났어. 목적어로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서술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서술어 여기죠. 알았다가 서술어잖아. 그러면 서술어가 이렇게 앞으로 빠졌네. 왜?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걸 뒤로 이렇게 빼버린 거죠. 서술어 앞으로 가져가고. 표현법 못 쓰였다 여러분. 도치법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대조법 쓰였습니다. 대조법. 대조하고 있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사람이랑 눈과 귀를 믿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뭐가 플러스야? 뭐가?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사람이야. 요 사람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눈이나 귀에 현혹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야. 뭐에 휩쓸리지 않아. 내 마음을 눈이 온통 차지하고 내 마음을 귀가 온통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러면 눈에도 휩쓸리지 않고 귀에도 휩쓸리지 않으니까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하는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외부의 현상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해로움도 끼칠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거지. 이해되셨죠? 반면에 눈과 귀만을 믿는 자 마이너스야. 마음이 눈에 사로잡히고 귀에 사로잡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더욱 병통, 문제가 되어버려. 병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한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중요해. 별표.
하시고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한 걸 우리는 보통 뭐 자세히 관찰해야 돼, 자세히 살펴야 돼, 이런 게 긍정적인 자세로 해석이 될 때가 많잖아.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보고 듣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내 마음을 현혹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이 사람은 자세하면 자세해지는 것을 마이너스로 봅니다. 아셨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보고 듣는 것에 내가 마음을 사로잡히고 뺏겨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다. 됐지? 됐죠?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합시다. 어떤 상태냐? 감각을 자극하는, 감각, 구체적으로 눈과 귀를 자극하는 외부 세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상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텅 비어 다스려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감각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상태. 그게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상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 상태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다. 감각에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돼. 감각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고요, 평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계속 이제 봅시다.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혀 뒷수로에 실리고 보니 마침내 고삐를 놓고 강물 위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올려 발을 모으자 한 번 떨어지면 그대로 강물이었다. 자, 역시 요거 뭐야? 요것도 경험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마부가 있었죠. 마부가 이 사람 양반이니까. 근데 마부가 원래 말을 이렇게 몰고 그러면 이 마부는 이제 강물을 실제로 이 몸으로 건너는 사람이 되지. 말 위에 타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마부가 다친 거야. 부상을 입은 거지. 그래서 자기는 수레에 타고 마부가 이렇게 말에 앉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마부를 뒷수레에 태웠다고. 그러니까 마부는 이렇게 수레 안에 타 있었으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었겠지. 근데 오히려 내가 말에 앉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이 둥둥 강물을 떠서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말 위에 타고 있으니까 안장 위에서 무릎을 요렇게 올려가지고 발을 모으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말에 이렇게 타가지고 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한번 내가 이렇게 훅 몸만 이렇게 잘못 가누면 바로 강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강물로 땅, 강물로 옷, 강물로 몸, 강물로 마음을 삼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한번 떨어질 각오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한번 떨어질 각오를 했다라는 건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하고 아주 담대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먹으려고 딱 작정을 한 거지. 그리고 났더니 내 귀 속에 강물 소리가 사라졌어. 그토록 나를 사로잡던 그렇게 우르릉 쾅쾅 무슨 천둥이 내리치는 소리 같고 1만 대의 전차가 막 이게 막 부딪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이나 그 강물을 건너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마치 앉은 자리 위에서 앉고 눕고 기거하는 것만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어떻게 했냐? 물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먹었다. 떨어질 각오를 한 거야. 괜찮아.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그러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대범하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딱 작정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강물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자 우임금 고사 인용입니다. 옛날에 우임금은 황하를 건너는데 황룡이 물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배를 등에 져서 지극히 위태로웠던 일이 있었대. 이 뭐야 용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배를 탁 등에다가 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배가 있었단 얘기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옛날 우임금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살고 죽는 판가름이 먼저 마음에 분명하고 보니, 자, 요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이 D가 여기야, 여기. 강물로 마음을 삼아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한 거. 요게 뒤에 있는 얘로 연결. 살고 죽는 판가름이 먼저 마음에 분명했다. 요걸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뭐다? 감각을 자극하는 외부 사물로부터 벗어나. 황룡이 배를 등에 졌네. 아이고 어떻게, 막 바라보면서, 그러면 막 공포심에 젖어 들어가잖아. 그걸로부터 싹 벗어나는 거야. 마음의 평정을 얻은. 생사의 초연, 뭐 죽으면 죽는 거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야. 누가? 우임금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 용이고 도마뱀이고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우임금의 그 마음의 평정심 앞에서 크고 작은 것을 헤아릴 것이 없었다.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는 거지. 소리와 빛깔은, 소리는 귀를 자극하고 빛깔은 눈을 자극하잖아. 이건 바깥 사물이야. 이걸 한자어로 하면 외물입니다. 외물이야. 바깥 사물은 항상 눈과 귀에 탈이 돼. 탈, 문제. 앞에 나왔던 단어 뭐 병통이 돼. 사람에게 문제가 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다. 바르게 보고 듣는 것은 뭐야? 본질을 꿰뚫는 거야. 진실을 알아내는 거야. 진실을 알아내고 본질을 꿰뚫을 때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는 굉장히 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감각기관에 의지하면 돼? 안 돼?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어때? 마음을 평온하게 먹으면서 마음이 그 감각기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서 본질을 꿰뚫을 줄 알아야 돼 라는 얘기인 거지. 그게 뭘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우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됐죠?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황화보다 심해. 견뎌보자는 거야. 인생이 있고 황화가 있어. 황화를 건너는 것이. 뭐가 더 위태로워? 인생이 훨씬 더 위태로운 일들이 많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 황화도 이렇게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게 얼마나 더 심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식이 바로 뭡니까? 유추입니다. 유추. 유추라는 거 여러분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봐요. A와 B가 있어. A와 B가. 그런데 얘는 굉장히 유사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어. 유사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B야.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인생의 진리, 진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 그런데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것과 유사한 구체적인 사례를 비유로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B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추론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 유비추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비추론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여기 쓰인 거지. 그러니까 이 구체적 사례는 뭐야? 황하를 건넌 거지. 건너는 거. 추상적인 인생의 진실은 뭐야?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 황하를 건넌 그 사례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자, 황하를 건널 때 뭐에 현혹되면 안 됐어? 감각기관에 현혹이 돼서 막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눈으로 보고 자세히 귀로 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남이 뭐라고 그러고 내가 보는 것에 휩쓸려가지고 막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닫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게 황하를 건너는 방법이었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어떻게? 유추를 통해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박스로 묶고 별표하고 가십니다. 됐죠? 정리 잘 하시고요. 내가 장차 이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이제 황하를 건너면서. 그래서 이제 내 산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앞신의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를 살펴보면서 장차 몸놀림이 교묘하여. 몸놀림이 교묘하다라는 건 뭐야? 막 뭔가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것에 아주 섬세하다라는 뜻이야. 섬세하고 자세해서, 그래서 스스로 총명하다고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경계하리라. 주의를 주고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몸놀림에 교묘하여 스스로 총명하다고 믿는 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사람인 거야? 감각에 의존해서 외부 현상이나 사물에 집착하는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을 이 글쓴이는 어리석다라고 보는 거죠. 왜? 감각에 의존해 외부 현상이나 사물에 집착하게 되면 내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 그래서 뭘 잃어버려?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본질을 놓쳐. 현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돼.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경계를 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됐죠? 자, 여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감각에 현혹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본질을 꿰뚫자.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간 두 곳을 정했어. 어디? 시내가 흐르는 자기 산속 집에서의 경험이랑 황하의 경험, 그 두 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는 이 두 공간은 뭐다? 깨달음을 제공하는 교훈적인 공간이다. 여러분, 친화적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나오는 자연, 강은 교훈적 공간이야. 화자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 정리입니다. 한문수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동을 건너면서, 황하를 건너면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여정이 나오고 있고, 본 것과 들은 것이 있고, 느낀 게 있잖아. 그래서 기행수필입니다. 됐죠? 사색적이야. 그 강물을 건너는 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건널 수 있잖아. 근데 건너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죠. 생각이 깊었다. 사색적입니다. 분석적이야.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낮에 건널 때는 어떻고 밤에 건널 때는 어떤지 이런 걸 막 분석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교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 주제로 출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죠. 특징 별표 하시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글이다 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용을 전개해 갔죠. 분석적이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강물 소리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묘사했어.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삶과 관련시키는 유추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 확인하셨습니다. 자, 열하일기는요. 청을 여행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건 기행문인데 이 기행문에 실려있는 수필 한 편이 바로 일야구 도하기라는 수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눈이 참 다른 사람보다 섬세한 관찰력이 참 돋보이는 사람이야, 나는 귀가 열려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 이게 모두 다 이 작품에서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네, 부정적이다. 내 마음의 줏대를 단단히 세우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법이야,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작품. 여러분들은 어떤지, 우리가 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가 이런 걸 한번 돌이켜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옛 선인이 쓴 글이지만 지금 현대사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눈에 현혹되고 거짓 뉴스에 귀가 현혹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수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있고요. 네, 이것으로 일야구 도하기라는 수필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